예,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발표한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0월 10일 날 한국하고 아세안하고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아세안은 한 국가처럼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들을 가지고 있고, 이 대화 상대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포괄적 협력 동반자 같은 이런 관계들을 맺고 있는데, 한국이 10월 달에 아세안과 격상시킨 포괄적 전략 동반자는 아세안 이란 지역기구가 주변에 있는 대화 상대국과 가지고 있는 관계 중에서 가장 높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호주나 미국, 인도,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은 2021년, 22년 그리고 23년에 걸쳐서 이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격상한 바가 있고, 한국은 이번에 6번째로 관계 격상을 추진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이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격상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의미, 그리고 향후에 이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배경을 보면은 한국하고 아세안이 마지막으로 관계 격상을 했던 것은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죠. 그때 전략 동반자 관계로 관계 격상을 했었고, 14년 만에 관계 격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4년간 한국하고 아세안 사이의 협력 관계의 심화라는 것은 상당히 폭과 심도에 있어서 컸고, 이러한 변화된 한국하고 아세안 사이의 협력 관계를 이번에 관계 격상을 통해서 담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2010년이라는 시점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전략 경쟁이 막 시작되던 시점입니다. 그때 한국하고 아세안 사이에 협력이 처했던 전략적 환경하고 지금 2024년에 미중 경쟁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0년에는 미중 경쟁이 막 시작 시점이었고, 일부 군사,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 경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군사나 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나 기술, 그리고 공급망 같은 문제까지 경쟁이 전방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달라진 전략적 환경에서 한국하고 아세안이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담은 새로운 협력의 틀이 필요했다는 것도 한 가지 배경이 됩니다. 세 번째 배경은 지난 14년간 아세안 자체가 겪은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아세안은 아세안 공동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을 하나의 느슨한 지역 협력체에서 조금 더 통합된 공동체로 만들자라는 의견을 모은 것이죠. 그리고 2019년에는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이라는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세안은 주변의 대화 상대국들하고 모든 협력에 이 AOIP라고 줄여서 부르는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을 가장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세안이라는 지역기구의 성격, 그리고 아세안이 중점을 두고 있는 협력의 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이런 변화들을 새로운 틀에 담아낼 필요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도 그 사이에 지난 14년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남방 정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카시라고 부르는 새로운 정책이 나왔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또 이런 아세안에 대한 정책까지 포괄해서 더 큰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아세안에 대해서 펴는 정책의 심도와 범위가 훨씬 커졌고, 아세안을 중시하는 한국 정부의 시각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것들을 담아낼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배경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추진됐는데,
그러면 이런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선언을 한 이후에 내년 2025년에 이거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선언과 행동계획을 합쳐 놓으면은 향후 5년 동안 협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구체적인 사항들과 방향들이 결정이 됩니다. 2025년에 행동계획이 만들어지면 이 행동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 협력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다음 정부를 걸쳐서 한아세안 사이에 협력의 내용을 규정한다는 거죠. 그 이전에 있었던 행동계획들, 2004년에 한국이 아세안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에 꾸준하게 이런 행동계획들이 나왔었는데, 이 모든 행동계획들이 두 개의 정부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정 정부에서 가지는 아세안에 대한 정책이란 것도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 두 정부에 걸쳐서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 협력을 규정하는 행동계획이 따라 나온다는 거죠. 이런 행동계획이 정부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 어떤 내용으로 협력을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한아세안 협력에 일관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 이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어놓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동계획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초점을 좀 두어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세안이 강조하는 의미 있고 근본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라는 원칙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아세안이 주변의 대화 상대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을 때 항상 강조하는 원칙인데, 아세안과 그 대화 상대국의 상호 이익이 되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아세안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AOIP에 들어있는 4대 협력 분야가 있습니다. 해양협력, 그 다음에 연계성, 경제협력,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세안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 행동계획을 만들 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서 mutually beneficial, 그러니까 상호 이익이 된다라는 원칙하에 분명히 이 행동계획이 한국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세안 정책의 핵심 내용들, 예를 들면 해양안보 협력이라든지 차세대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이익을 얻어올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전략적으로 한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해서 이 강화된 한국의 전략적 네트워크, 아세안과 전략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미중 경쟁이라든지 이런 강대국의 이런 상황 속에서 강대국에 대한 한국의 레버리지로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5개 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가 이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그거에 따른 행동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계획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본 이후에 그 빈 공간이 어디인가, 또 그 빈 공간들 중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들인가에 특별히 강조를 하는 방향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따른 행동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관계 격상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